지금 직장인으로 또 이제 투자 생활을 이제 병행하신 지 4년 차 정도 되셨는데, 네. 월급쟁이 투자자한테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월급쟁이 투자자한테는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투자금을 마련하는 그렇죠. 네, 목적도 있고요. 회사를 다님으로써 내가 받는 이익이 월급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4대 보험을 반 회사에서 맞습니다. 내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 신용을 만들어줘요. 사실은 이게 개인의 신용이 아니라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신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신용대출 같은 걸 이제 투자할 때 리스크 대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너무 소홀해가지고 회사에서 좀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제 경험인데 막 투자에 막 몰입하면은 다른 게 잘 신경이 안 써지고 맞아요. 전보다는 회사에 좀 마음이 떨어져서 항상 집중도가 좀 떨어지죠.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상태이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네. 네. 다 보여. 약간 저희 상사분이 저를 볼 때 항상 신뢰의 눈빛으로 봤는데 언젠가부터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딱히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진짜 결정적으로 아찔했었던 거는 제가 꼭 그 기한을 지켜야 되는 일이 있고 그걸 안 하면 금전적인 손실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퇴근을 하고 임장을 가다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일을 막 마무리하면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잘릴 뻔했다. 그런 생각 했었고 투자를 좀 해서 수익이 좀 단기간에 나면은 막 5천씩 1억씩 오르면요 마음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회사 가는 게 점점 싫어지고 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투자 열심히 하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맞아요. 성급히 퇴직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투자를 하는 목적 중에 좀 빠른 은퇴를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라는 건 일단 현금 흐름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구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먼저 은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은퇴를 당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 어느 정도 최대한 그 시간 내에는 네.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전 경험을 이제 쌓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좀 힘든 일도 상당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시기별로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고 어떻게 좀 더 집중을 하셨는지. 지나서 보니까 또 지나서 우리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후배분들이나 학생분들한테 질문이나 고민 상담을 해보면 투자자가 연차별로 비슷한 고민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마치 기출문제처럼. 네. 그래서 그때를 제가 좀 돌아보면은 1년차 때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잘도 안 되고 하는데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왜 저것보다 좋은 건지, 네. 또는 뭐 가치 대비 저평가가 무슨 말인지, 또 임장은 왜 그렇게 많이 가야 하는지, 보고서를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의문으로 좀 남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했었던 건 그냥 한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뭔가 있겠지. 그래서 그냥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성공을 보여준 사람들이니까 일단 그냥 했어요. 그냥 꾸역꾸역 했고 저희가 곱셈 배우기 전에 구구단 외우잖아요. 구구단 외울 때 어떤 이유를 알고 외우지 않잖아요.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장 가야 된다 하면 가고 임장 보고서 내야 된다고 하면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하는 수준으로 뭐 이유를 알거나 잘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차 때는 그냥 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2년차 때는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투자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사이클로 이 1년이 지나가는지를 한 사이클 돌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본 체력은 이제 다진 상태이죠. 그럼 이때부터는 저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2년 차에는 조금 더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그때 1년 차 때처럼 그냥 하는 정도로만 하면은 사실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전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임장을 그 전에 10번 갔으면 2년 차 때부터는 15번씩 가고 임장 보고서 양도 조금 더 늘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늘렸어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임장 몇 번 가셨어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임장을 꼭 갔고. 그러니까 임장이라면 이제 현장 조사를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만 보신 게 아니라 지방도 다 보셨잖아요. 네. 주말에는 지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다 현장을 갔고, 그리고 주중에는 수도권은 2일이나 3일 정도 갔고, 나머지는 임장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다른 활동을 해서 2년차 때는 사실 다른 휴식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네. 휴식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많이 갈 거야. 더 많이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게 성장에 되게 많은 이제 받침이 되는 시기였고, 근데 2년 차는 또 되게 위험 요소가 많은 시기예요. 2년 차 때쯤 되면 이때쯤에는 이제 투자를 한 채, 두 채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조급하거나 자만하는 게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또 투자금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조급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투자 물건이 너무 자꾸 보이니까 저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거는 오를 것 같고 이런 자만심 그리고 투자를 안다는 자만심이 생겨요. 이때가 정말 사고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2년 차가. 2년 차가. 운전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고 나잖아요. 맞아요. 초보 때는 사고 안 나요. 네, 그렇게 딱 사고치기 좋은 시기라 2년차 때는 그런 점 엄청 많이 주의해야 되고 또 이때 관계들이 많이 겉으로 삐그덕대면서 관계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1년차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관계를 밀어놨거든요. 다음에 하자. 뭐 가족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네.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남편한테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자. 다음 달에 여행 가자를 1년째 계속 밀어놨었는데 이게 2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지치고 그게 겉으로 이제 불화로 쌓이죠. 그래서 원래 제가 1년 차 때는 남편이 저를 굉장히 많이 지지했는데 2년 차 때부터 갑자기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변했네? 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죠. 너무한 거지. 너무 많이요. 그렇게까지 그러는 건 아닌데 나가면 연락 안 되지. 걱정되지. 자기한테는 관심 없고 그렇죠. 자꾸 투자하는 사람들이랑만 더 친하게 지내고 약간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밖으로 이제 도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년차 때는 그런 관계가 아예 어그러지지 않게 되게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막 이걸 열심히 하면서도 혹시 여기서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얼른 정신 차리고 왜 우리 줄타기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중심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중심을 순간순간 되게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차는 투자자가 초보 투자자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양적으로 늘리되 이런 위험 요소들 지뢰를 밟지 않게 조심스럽게 영리하게 살피면서 달려야 된다. 그리고 3년차 때 3년차가 투자자가 이 투자를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색하고 잘 몰랐던 투자라는 옷을 내가 좀 편안하게 입고 투자 활동에 내 직장도 넣고 그리고 내 가정도 넣는 게 조금 편안해지는 상태. 일상이 돼가는 거죠? 네. 그냥 이거 하는 게 뭐 특별하게 되게 대단한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 임장 갈 땐 임장 가고 가족과 있을 땐 가족과 있고 이게 좀 되는 시기라 이 시기에는 저는 전에는 양적으로 성장을 추구했다면 이때는 질적으로 좀 성장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장을 더 많이 가는 것보다 기존 내가 경험상으로 배웠었던 거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 글로 써본다던가 해서 그때 그 경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좀 체계화하면서 그걸 정리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정리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서 그걸 또 한 번 정리하고 이런 질적인 성장을 많이 했었던 시기이고 그전에는 한 일주일에 좀 하루도 가족들이랑 보내지 않았었는데 이제 3년차 때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가족한테 시간을 주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로 지냈었습니다. 맞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나 계속해서 밀어둘 수는 없거든요. 지치지. 네, 많이 지치시더라고요. 네. 저 또한 1년 때가 올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모르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일반인에서 이제 투자를 배우러 가는 사람을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변해가는 그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저도 지금 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환님 지금은 알잖아요. 돌이켜봐서 1년차, 2년차, 3년차 뭐 이렇게 연차별로 그런 게 있지. 하지만 또 막상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또 되게 상당히 또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이제 지났으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네, 맞아요. 네,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마음이 힘든 시기들이 꼭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지도하는 학생분들한테는 뭐 비교하지 마라, 조급해할 필요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제가 겪었거든요. 네, 제일 힘들었었던 건 내가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나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시기가 와요. 맞아요. 그 시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데 발이 안 움직이는 악몽 같은 그런 느낌이나 친구들은 다 막 뛰어가는데 나는 출발 못하는 느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적으로 엄청 많이 힘들죠. 뭔가 열심히 하고 항상 바쁜데 눈에 보이는 실력 향상이 없죠. 되지 않고 이게 뭐지? 내가 왜 못하고 있지? 어떤 게 문제지? 이런 것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그때 진짜 많이 혼자 울었어요. 임장 다니면서도 울고 임장 보고서 쓰면서도 울고 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보통은 그렇게 힘들면은 네. 하면서 이제 그냥 또 주저앉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네. 계속 해 나갈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일단 제가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힘들 때도 이거 하지 말까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네, 그거는 한 번도 안 했고. 울더라도. 네, 울더라도 일단 오늘 내야 돼. 일단 이거 내고 울자. 네, 울면서 막 쓰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제 주변에 저를 잡아주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저를 지도해줬던 선생님도 있었고 그리고 저를 항상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동료가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조급했던 것 같아요. 네, 입으로는 성장이라고 외쳤지만 이제 조급한 마음. 이게 잘 안 되는 게 맞는 일이죠. 네, 40년 넘게 맞아요. 일반인으로 살았는데 1, 2년 이거 했다고 이게 되게 잘 되고 그럴 리는 없어요. 안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내 욕심에 너무 조급하게 막 더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잘하려고 너무 과하게 욕심을 냈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어찌됐든 지금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좀 일구셨어요. 뭐 10억, 뭐 14억.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 우리가 월급으로는 정말 네. 상상할 수 없는, 모을 수 없는 그런 돈인데 그러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이뤘으면 이제는 좀 인생을 좀 즐기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계속 투자를 진행하시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세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는 성장에 대한 행복 그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순자산이 뭐 14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지금 현실에서 주는 의미가 내 노후를 완전히 다 준비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그래서 책임질 자녀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제 부모님들이 지금 최근에 좀 아프셨어요. 아프셔서 너무 많이 속상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내가 투자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제가 돈 걱정부터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온전히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부모님 걱정을 했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가족들을 끝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남편이랑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진짜 노후를 둘이서 보내야 되는데 둘이서 안전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탄탄한 자산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성공의 경험에서 오는 성장의 기쁨, 행복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나는 10억을 벌겠어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줄 몰랐죠. 그게 그 당시에는 10년은 더 걸릴 건데. 왜냐면 남들 다 10억 쓰니까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그쵸. 그냥 1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게 됐을 땐 이 10억으로 내가 가서 뭐 차를 바꾸고 여행을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내가 이런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다라는 게 저한테 주는 게 의미가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이렇게 그냥 내 생각 없이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설계할 거고 어떻게 살아갈지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계속 되어가는 이것들이 어떤 성장의 기쁨을 굉장히 크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잘해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뭐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지속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월부에서 또 프로 수강라였죠? 제가 네, 알기로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강의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하나만 말을 네,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그 너나이님이 하시는 저평가 아파트 찾는 법이라는 강의죠. 네네네네. 저 그거를 정규 과정을 한 2-3개 정도 들은 후에 그 강의를 들었는데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맞아요. 네, 그 강의가 굉장히 초심자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는 어떤 거고 자본주의는 어떤 거고 저평가 아파트라는 건 어떤 거고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쉽지만 밀도 있게 알려준 강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강의를 꼭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혼자 투자를 하는 것에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족분들이랑도 같이 들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입니다. 강추해요. 네.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지금은 퇴직을 했으니까 제가 다녔던 그 직장에 동료분께서 관심 있다. 뭐부터 나 배워야 되냐. 책 좀 추천해달라. 뭐 강의도 추천해달라 하길래 제가 바로 그거를 강의를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네.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전혀 투자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쉽게 설명을 너나님 또 원체 또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4,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자산 14억을 이렇게 쌓아 오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오지 않았나 그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을 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랑 법칙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옳은 방법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표가 흔들리고요. 방법이 좋지 않으면 그 목표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릿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지속하는 힘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혼자로는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가끔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들을 다 가능하게 했던 환경 안에서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는 선생님, 그리고 나의 어려운 점을 같이 들어주는 내 동료, 그리고 내가 좀 흔들릴 때 서로 멱살을 잡아주는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오래 할 수 있었다. 그것들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네. 재테크에 관심은 많지만 지금 또 30대가 아니고 지금 또 40대, 5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또 좀 뭔가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생겨서 좀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부분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위축됐었어요. 그런데 진짜 막상 한 1년만 해보면은 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못 따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는 누구보다 앞서거나 누구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이제 빠른 은퇴,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뭐 앞선다 뒤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낫게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씌우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 연령의 동료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누구도 저한테 나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프레임을 지우시고 용기를 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 일이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해지는 일입니다.